그 버스 절대 타지 마요. 순례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을 햇살 아래 갈라지듯 울렸습니다. 충북 제천 외곽 낡은 폐극장을 고쳐 만든 주민문화회관 앞마당이었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바닥을 덮은 그곳에서 72살 공순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버스 문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순례야, 너 또 왜 그래? 사람들 다 보고 있잖아. 미자 할머니가 당황한 얼굴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75 당뇨를 앓아 매일 아침 약을 챙겨 먹는 미자 할머니에게는 이 무료 건강 강좌가 마지막 희망 같은 곳이었습니다. 미자야, 내 말 좀 들어봐. 방금 그 말 녹음됐어요. 순례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보청기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강사 윤태식의 얼굴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평생 시외버스 안내양으로 사람 얼굴을 읽으며 살아온 순례 할머니의 눈은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귀가 어둡다는 72살 할머니의 보청기 안에는 무엇이 녹음되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2달 전 늦여름의 어느 오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2년 초가을 제천의 작은 동네에는 새로 문을 연 주민문화회관 하나가 입소문을 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동시상영관이었다가 사람들이 끊겨 10년 넘게 비어있던 자리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자리에 새하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무료 건강 강좌, 매일 점심 제공, 누구나 환영합니다. 그 글씨를 본 동네 노인들은 누구라도 한 번쯤 발길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산 지 어느덧 8년. 공순례 할머니에게 하루는 너무 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차려도 마주 앉을 사람이 없고 텔레비전을 틀어놔도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자꾸 볼륨만 키우게 되는 나날이었습니다. 보청기를 끼고 있어도 사람들 말소리는 종종 흐릿하게 뭉개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미자 할머니가 순례야, 거기 가보자. 점심도 주고 혈압도 재준대하고 손을 잡아 끌었을 때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처음 문화회관에 들어선 날 순례 할머니는 사람들의 많은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림잡아 50명은 좋게 되어 보이는 노인들이 접이식 의자에 앉아 강사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사는 58쯤 되어 보이는 양복을 잘 차려입은 남자였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고 목소리가 어찌나 부드럽고 또렷한지 보청기 너머로도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박또박 들어왔습니다. 어르신들, 오늘도 건강하셨지요? 자,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잘 안 올라가시는 분, 어깨 결림이 심하신 거예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윤태식이라는 그 강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찌나 잘 어루만지는지 노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좌 중간중간 어르신들 이 나이에 자식들 짐 되시면 안 됩니다. 건강하게 사시는 게 효도예요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미자 할머니는 눈을 글썽였습니다. 순례야, 저 양반 말이 어쩜 저렇게 내 속을 알까? 순례 할머니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에 점심으로 나오는 잔치국수 한 그릇은 혼자 사는 노인에게 어떤 보약보다도 큰 위로였습니다. 식판을 받아들 때마다 봉사자처럼 보이는 젊은 여자들이 어머니 많이 드세요 하고 어깨를 토닥여 주는데 그 손길에 마음이 뭉클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순례 할머니는 이상한 점을 하나둘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강좌가 끝나갈 무렵이면 윤태식은 노인들을 따로따로 불러앉히고 무언가를 길게 묻곤 했습니다. 처음엔 건강 상담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그가 묻는 것은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연금은 매달 며칠에 들어오세요? 25일이세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따님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시지요? 혹시 무슨 일 생겼을 때 연락드려야 하니까요. 10으로 시작하시지요? 약은 어떤 거 드세요? 혈압약이요? 당뇨약도 같이 드세요? 아침에 드세요? 저녁에 드세요? 순례 할머니는 보청기를 살짝 매만지며 그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내양 시절 손님들의 말투 하나만 들어도 어디서 타서 어디서 내릴지 짐작하던 그 감각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 지금 작은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건강강자 하는 사람이 왜 자꾸 보호자 전화번호를 묻지? 무료로 점심까지 주면서 왜 사람들 약 먹는 시간을 그렇게 자세히 알려고 하지? 머릿속에 물음표가 하나둘 쌓여갔지만 순례 할머니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미자 할머니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환했기 때문입니다. 평생 당뇨로 고생하던 친구가 이곳에 오면서부터 나도 사람 사는 것 같다고 말하던 그 얼굴을 순례 할머니는 차마 어둡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9월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날도 강좌가 끝나갈 무렵 강단 옆 게시판에 큼지막한 종이 한 장이 붙었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보청기 볼륨을 살짝 높이며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산 치유여행 1박 2일 전액 무료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특별 초청. 종이 아래쪽에는 푸른 숲 사진과 함께 깨끗한 산장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참가비 없음, 식사 제공, 기념품 증정. 노인들은 게시판 앞에 옹기종기 모여 들떠 있었습니다. 공짜로 산에도 데려가 준다는 거야? 세상에 이런 데가 다 있네. 미자 할머니가 순례 할머니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순례야, 우리도 가자. 응? 나 살면서 이런 효도여행 한번 못 가봤어. 자식들도 다 바쁘고. 우리끼리라도 바람 한번 쐬자. 순례 할머니는 친구의 손을 잡고 말없이 그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종이 한쪽 구석에 아주 작게 적힌 글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가 신청 시 보호자 연락처 및 평소 복용 약물 기재 필수. 순례 할머니는 그 글씨 위에 한참 동안 시선을 멈췄습니다. 보청기 너머로 미자 할머니의 들뜬 목소리가 들렸지만 어쩐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건강한 사람들 데리고 산에 가는 건데 왜 약 이름까지 다 적어내라는 거지? 그날 저녁 순례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 보청기를 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년 추석에 손녀가 큰맘 먹고 새로 맞춰준 보청기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좋은 거예요. 자동으로 소리 저장도 되고 시끄러운 데서도 사람 목소리만 잘 들리게 해줘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비싼 거니까. 손녀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동으로 소리가 저장된다는 그 기능. 그때까지 순례 할머니는 그 기능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그 작은 기계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법으로 따지면 자기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대화에 참여한 본인이 직접 녹음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자기가 끼지 않은 남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순례 할머니가 그런 법 조항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무언가가 이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례 할머니는 보청기를 평소보다 단단히 귀에 끼우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강좌가 시작되기 전 강단 가까운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께 아주 특별한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윤태식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강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순례 할머니의 눈에는 그 미소가 어딘지 모르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강좌가 끝난 뒤 노인들이 하나둘 빠져나간 뒤에도 순례 할머니는 자리를 뜨지 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강단 앞에서 윤태식이 누군가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례 할머니의 보청기는 조용히 그 모든 소리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례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둑했고 가을바람이 창틈으로 서늘하게 밀려들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아둔 보청기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손녀가 알려준 작은 버튼을 천천히 눌러보았습니다. 할머니, 이 버튼 길게 누르면 어제 들었던 소리 다시 들을 수 있어요. 신기하지요? 손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보청기를 다시 귀에 끼우고 천천히 그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기계 안에서 어제의 소리들이 하나둘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강좌 시작 전 노인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윤태식의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박수 소리, 익숙한 소리들이 흘러갔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눈을 감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강좌가 끝난 뒤의 소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의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낯선 목소리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명단 다 추렸어요? 낮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 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추렸지. 일단 혈압약 먹는 노인네들 위주로 골랐다. 당뇨 있는 양반들도 두어 끼워 넣고. 그 목소리는 분명 윤태식의 것이었습니다. 강좌에서 들려주던 그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와는 완전히 다른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산장에서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야, 그게 핵심이야. 산속이라 신고 늦어. 119 부르려고 해도 길 헤매는 동안 우리는 다 정리하고 빠지면 돼. 결제는 겁주면 다 해. 자식들 들먹이면 노인네들 지갑 안 여는 사람 없다. 순례 할머니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을 새벽에 찬 공기가 갑자기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보청기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목소리는 분명 사람 목소리였지만 사람의 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동네 문화회관에서 들린 소리가 맞을까요? 순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다시 눌렀습니다. 그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채 2분도 되지 않았을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72살 할머니의 손을 사시나무처럼 떨리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혈압약 먹는 사람부터 태워. 쓰러져도 산장이라 신고 늦어. 결제는 겁주면 다 해. 가족들한테 못 빠져나가게 해놨지요? 그럼 비상연락처 다 받아놨다. 자식들한테 미리 전화 돌려놓고 어머님 동의하셨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끝이야. 순례 할머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 미자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뇨로 매일 약을 먹고 손녀딸 자랑이 끊이지 않던 그 사람 좋은 친구의 얼굴이었습니다. 순례야, 우리도 가자. 나 살면서 이런 효도 여행 한번 못 가봤어. 미자 할머니의 그 들뜬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아침 순례 할머니는 평소보다 늦게 문화회관에 도착했습니다. 강좌가 이미 시작된 시간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윤태식은 강단 위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노인들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자, 어르신들. 이번 산속 치유체험에 참가하시는 분들께는
특별히 이걸 하나씩 드릴게요. 건강 팔찌예요. 산소 농도도 재주고 심박수도 재주는 아주 좋은 거예요. 노인들은 신기한 눈으로 손목에 채워지는 작은 팔찌를 바라보았습니다. 새파란색 팔찌도 있었고, 노란색 팔찌도 있었고, 빨간색 팔찌도 있었습니다. 색깔이 모두 달랐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그 색깔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미자 할머니의 손목에는 빨간색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앉은 박씨 할아버지의 손목에도 빨간색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당뇨와 혈압을 함께 앓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색깔이 다르네. 왜 색깔이 다르지? 순례 할머니는 자기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파란색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약을 거의 먹지 않는 비교적 건강한 노인이었습니다. 평생 시외버스 안내양으로 살면서 사람 분류하는 일에는 누구보다 익숙한 순례 할머니였습니다. 어떤 손님은 시장 가는 손님, 어떤 손님은 병원 가는 손님, 어떤 손님은 멀리 친정 가는 손님. 옷차림과 집만 봐도 척척 알아맞히던 그 시절의 감각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저 빨간 팔찌 분명 무슨 표시야? 순례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강좌가 끝나고 노인들이 점심을 먹으러 옆 식당으로 옮겨갈 때 순례 할머니는 슬그머니 강당 뒤편 주차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산 치유여행 1박 2일이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적힌 전세버스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흰색 버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의 앞유리, 그러니까 운전석 위쪽에 꽂혀 있는 행선지 표지판을 본 순례 할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속리산 힐링로지 홍보지에는 분명 월악산 자연치유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앞에는 전혀 다른 곳의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행선지가 왜 달라? 안내양 시절 행선지가 잘못 붙은 버스를 손님들이 잘못하지 않도록 살피던 그 눈빛으로 순례 할머니는 버스 주위를 천천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운전석 안에는 한 남자가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60쯤 되어 보이는 기사였습니다. 명찰에는 도재홍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가만히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기사 양반, 이 버스 어디로 갑니까? 도재홍이라는 기사는 잠시 순례 할머니를 쳐다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님. 월악산이요, 월악산. 안내문에 적힌 그대로예요. 그런데 앞에 붙은 표지판은 속리산이라고 적혀 있던데요. 도재홍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어색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그거요. 그건 어제 다른 손님 모시고 갔던 거예요. 아직 안 바꿨네. 깜빡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러면서 도재홍은 황급히 운전석에서 내리더니 표지판을 빼서 다른 것으로 갈아 끼웠습니다. 그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순례 할머니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세버스에는 운행 계획서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 손님은 몇 명인지, 기사 이름은 누구인지, 이런 내용들이 적힌 서류가 반드시 차 안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행선지가 다르거나 손님 명단이 맞지 않으면 그건 법을 어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2살 할머니가 그런 서류까지 따져 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천천히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자 할머니가 손짓을 하며 부르고 있었습니다. 순례야, 어디 갔다 와? 잔치국수 다 식는다. 순례 할머니는 자리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지만 면발이 도무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미자 할머니의 손목에 채워진 빨간 팔찌가 자꾸만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미자야. 순례 할머니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산속 체험인지 뭔지 우리 가지 말자, 응? 미자 할머니가 젓가락을 멈추고 친구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좀 이상해서. 버스 앞에 행선지도 다르고 사람들 손목에 채워준 팔찌도 색깔이 이상하고. 미자 할머니는 잠시 친구를 바라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례야, 너 또 그 안내양 시절 버릇 나오는구나. 사람들 다 좋다고 가는 데를 너 혼자 왜 그래? 이런 데라도 다녀야 우리 같은 늙은이가 숨통이 트이지. 응? 미자 할머니의 눈에 살짝 서운함이 비쳤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그 마음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외로운 마음을 비집고 들어온 따뜻한 점심 한 그릇과 친절한 말 한마디가 노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그날 저녁 순례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청기를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작은 기계 안에는 72살 할머니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무서운 진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누구에게 어떻게 들려주어야 할지. 그것이 이제 순례 할머니 앞에 놓인 가장 무거운 숙제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순례 할머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문 앞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공순례 어르신께. 산속 치유체험 명단에 이름이 빠져 있었네요. 특별히 모시고자 하니 꼭 와주세요. 윤태식 드림. 순례 할머니는 그 종이를 천천히 손에 쥐었습니다. 가을바람에 종이 끝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보청기 너머로 들리지 않는 어떤 차가운 기운이 등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례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작은 쪽지가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윤태식이 직접 적어 보냈다는 그 단정한 글씨가 어쩐지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차가운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특별히 모시고자 하니 꼭 와주세요. 순례 할머니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평소 강좌에서는 말 한 번 제대로 걸어준 적 없던 윤태식이 갑자기 자기 이름을 따로 챙겨 부른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더구나 명단에 이름이 빠져 있었다니 그 말은 곧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일부러 빼두었다가 다시 끼워 넣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순례 할머니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내가 그 주차장에서 버스 표지판을 본 걸 알아챈 건가? 차가운 가을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보청기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이 작은 기계 안에 담긴 목소리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례 할머니는 평소와는 다른 길로 집을 나섰습니다. 문화회관 쪽이 아닌 동네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야간 약국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새벽까지 불이 켜져 있는 그 약국에는 43쯤 되어 보이는 여자 약사 한 명이 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배소연이라고 했습니다. 배소연 약사는 동네 노인들 사이에서 참 친절한 양반으로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을 사러 가면 어머님, 이 약은 식후 30분이에요 하고 일일이 적어주고 글씨가 잘 안 보이는 노인들에게는 큰 글씨로 다시 써주기까지 했습니다. 순례 할머니도 두어 번 그 약국에서 소화제를 산 적이 있었습니다. 약국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배소연 약사가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일찍? 순례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보청기를 빼서 약국 진열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약사 양반, 부탁이 하나 있어요. 이 안에 이상한 소리가 녹음돼 있어요.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배소연 약사는 영문을 모르는 얼굴로 보청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순례 할머니가 손녀에게 배운 대로 작은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보청기를 약국 카운터 위에 올려놓자 작은 기계에서 윤태식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혈압약 먹는 사람부터 태워. 쓰러져도 산장이라 신고 늦어. 결제는 겁주면 다 해. 배소연 약사의 얼굴빛이 천천히 변했습니다. 처음엔 미소를 띠고 듣던 그 표정이 한 문장이 흘러갈 때마다 굳어갔습니다. 마지막에는 입을 꾹 다물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디서 녹음하신 거예요? 우리 동네 문화회관이요. 그 무료 건강 강좌 하는데. 배소연 약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카운터 안쪽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뒤지더니 작은 음료수병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바닥만한 갈색 유리병이었고 라벨에는 천연 산야초 농축액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런 거 그 강좌에서 본 적 있으세요? 순례 할머니는 그 병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에 익었습니다. 며칠 전 강좌가 끝날 무렵 봉사자처럼 보이는 젊은 여자가 노인들에게 한 모금씩 시음시켜주던 바로 그 음료였습니다. 몸에 참 좋다며 미자 할머니도 2모금이나 받아 마셨던 그 갈색 액체였습니다. 네, 본 적 있어요. 이거 시음으로 한 모금씩 줬어요. 배소연 약사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그저께 우리 약국에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오셨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다고 하시면서 그분이 그날 마신 음료라며 이걸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이상해서 성분을 좀 알아봤거든요. 순례 할머니는 가만히 약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거 천연 산야초 같은 거 아니에요. 혈압을 갑자기 떨어뜨리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마시면 그냥 어지러운 정도지만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 마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약하고 같이 작용해서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요. 순례 할머니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쓰러져도 산장이라 신고 늦어. 윤태식의 그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노인들을 외딴 산속으로 데리고 가서 그 음료를 마시게 하고 정신이 혼미해진 사이에 고가 물품을 강매할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끔찍한 일까지도. 이 작은 갈색 병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 있었던 걸까요? 어머님, 이 녹음 파일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배소연 약사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증거예요. 어머님이 직접 참여하신 자리에서 녹음하신 거니까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끼어 있는 대화를 녹음하는 건 죄가 안 돼요. 다른 사람들끼리 하는 말을 몰래 녹음하면 그건 안 되지만 어머님처럼 그 자리에 같이 계셨던 경우는 괜찮아요. 순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청기를 다시 귀에 끼우는 손이 조금은 든든해진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약사 양반, 사람들이 안 믿어줘요. 내 친구도 동네 사람들도 다 예민하다 귀가 어두우니까 잘못 들었다 이래요. 배소연 약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님, 그 산속 체험이 언제예요? 모레 아침이요. 8시에 문화회관 앞에서 출발한대요. 시간이 별로 없네요. 일단 제가 이 음료 성분 검사 결과지를 다시 확인해 볼게요. 어머님은 절대로 혼자 움직이지 마시고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바로 연락 주세요. 배소연 약사는 자기 명함을 꺼내
큰 글씨로 전화번호를 적어 주었습니다. 여기에요. 010-2547-8830. 큰 글씨로 적어드렸어요. 순례 할머니는 그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평생 사람들에게 차표를 끊어주며 살아온 그 손이 이제는 조그만 명함 한 장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약국을 나서는 순례 할머니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72살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그 한 사람의 따뜻함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순례 할머니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일렀습니다. 그날 오후 순례 할머니는 미자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친구를 어떻게든 설득해야 했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마침 마루에 앉아 약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미자야, 내 말 좀 들어봐. 그 산속 체험 진짜 가면 안 돼. 그 사람들, 우리 노인네들 돈 뜯어내려는 사기꾼이야. 미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고 친구를 쳐다보았습니다. 순례야, 너 정말 왜 그래? 무슨 증거라도 있어? 순례 할머니는 보청기를 빼서 미자 할머니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윤태식의 그 차가운 목소리가 작은 마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미자 할머니는 한참을 듣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례야, 이거 진짜 그 사람 목소리 맞아? 너 보청기에서 잡음 같은 거 섞이는 거 아니야? 윤 선생님 그렇게 친절한 양반이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잖아. 미자야, 정말이야. 약사도 그랬어. 그 음료 혈압약 먹는 사람한테는 위험한 거래. 미자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친구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순례야, 나도 알아. 너가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 근데 나 정말 가고 싶어. 작년 이맘때 우리 영감 보내고 나서 나 한 번도 어디 안 갔어. 자식들도 다 바빠서 못 오고.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이번 한 번만, 응? 산 좀 보고 오자. 미자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까닭이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때로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손길 하나에 마음을 다 내어주게 만드는 무서운 감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례 할머니는 가을 들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노란 들국화가 길가에 피어 있었습니다. 그 꽃을 보니 어쩐지 미자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이름 없는 들꽃처럼 조용히 피었다지는 그런 친구의 모습이 안 돼. 미자를 그 버스에 태울 수는 없어. 순례 할머니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례 할머니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모레 아침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모든 노인들이 듣는 자리에서 그 녹음을 틀어버려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문화회관 강당에는 낡은 앰프와 마이크가 있었습니다. 옛날 동시상영관 시절부터 쓰던 것이었지만 지금도 가끔 행사 때 쓰이곤 했습니다. 그래, 그 앰프에 보청기를 연결하면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어. 한 사람한테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에 다 같이 듣는 게 나아. 순례 할머니는 보청기를 다시 매만졌습니다. 손녀가 사다 준 작은 연결선이 책상 서랍 어딘가에 있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공순례 어르신, 안에 계세요? 순례 할머니는 숨을 죽였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분명 윤태식의 것이었습니다. 그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가 이제는 칼끝처럼 차갑게 들렸습니다. 어르신, 저 윤 선생이에요. 잠깐 문 좀 열어주세요. 모레 일정 때문에 잠깐만 뵙고 가려고요.
순례 할머니는 보청기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작은 기계 안에 담긴 그 무거운 진실을 이제 누구에게도 빼앗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현관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다정한 목소리가 72살 할머니의 등 뒤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숨을 멈춘 채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윤태식의 다정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안에 계신 거 알아요. 불 켜져 있는 거 보고 왔어요. 잠깐이면 됩니다. 가을밤의 정적 속에서 순례 할머니의 심장 뛰는 소리가 자기 귀에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보청기를 손에 꼭 쥔 채로 할머니는 천천히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마당에는 윤태식 말고 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실루엣이었습니다. 전세버스 기사 도재홍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같이 우리 집에 왔지? 순례 할머니는 부엌 식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식들이 노인 혼자 사는 게 걱정된다며 큰 글씨로 단축번호를 등록해준 폴더폰이었습니다. 1번에는 큰아들, 2번에는 작은 딸, 그리고 3번에는 119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휴대전화를 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호주머니에 넣어둔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배소연 약사가 큰 글씨로 적어준 그 번호였습니다. 010-2547-8830.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자 두 번째 신호음에 약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약사 양반, 윤태식이 우리 집에 왔어요. 기사도 같이.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단호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경찰에도 신고할게요. 그냥 안에 가만히 계세요. 순례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현관 너머에서 윤태식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지만 더 이상 두렵지만은 않았습니다. 보청기를 손에 꼭 쥔 채로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천천히 셈을 시작했습니다. 안내양 시절 막차가 끊겨 캄캄한 종점에 혼자 남았을 때 외우던 그 셈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15분쯤 흘렀을까. 마당 쪽에서 갑자기 다른 발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또렷이 울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제천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그제야 천천히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경찰 2명과 배소연 약사가 서 있었습니다. 윤태식과 도재홍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었지만 윤태식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부드러운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경찰관 양반. 오해예요. 어르신이 모레 산속 체험에 안 오신다고 하셔서 한 번 더 모시려고 잠깐 들른 거예요. 윤태식의 그 다정한 말투에 경찰 한 명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나 배소연 약사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경찰관님, 이 어르신께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내일 아침에 정식으로 진술해 드릴 거예요. 오늘은 일단 이분들 돌려보내주세요. 윤태식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오며 경찰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어르신, 그럼 모레 뵙겠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그렇게 두 사람이 마당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순례 할머니는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도재홍 기사의 마지막 시선이 어쩐지 다른 사람의 그것 같았습니다. 윤태식과 함께 걸으면서도 그는 자꾸만 순례 할머니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두려움인지 부끄러움인지 아니면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의 눈빛인지
순례 할머니는 그 눈빛을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운명의 새벽이 밝았습니다. 산속 치유체험 출발 당일 새벽 5시 순례 할머니는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가장 단정한 회색 카디건이었습니다. 머리도 곱게 빗어넘기고 보청기를 단단히 귀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손녀가 사다 준 작은 연결선과 함께 자기 보청기를 작은 손가방에 넣었습니다. 6시 반 순례 할머니는 문화회관에 도착했습니다. 강당 안은 아직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무대 한쪽 구석에 옛날 동시상영관 시절부터 쓰던 낡은 앰프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마이크 한 대도 함께 있었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앰프의 전원을 켰습니다. 작은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청기를 연결선으로 연결했습니다. 손녀가 작년 추석에 알려준 그 방법을 72살 할머니의 손은 신기하게도 한 번에 기억해냈습니다. 그때 강당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배소연 약사였습니다. 손에는 큰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음료 성분 검사 결과지 정식 기관에서 받아왔어요. 경찰에도 미리 다 알려놨어요. 순례 할머니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사 양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이 용기 내주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이 동네 어르신들 다 큰일 났을 거예요. 8시가 되자 노인들이 하나둘 강당 앞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자 할머니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어김없이 빨간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노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자꾸만 강당 안쪽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순례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윤태식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도재홍 기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이, 빨리 출발하자. 시간 늦어지면 안 돼. 도재홍의 손이 운전석 문을 열려는 순간 그의 시선이 강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기사 양반 뭐해? 빨리 타. 윤태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나 도재홍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운전석 문에서 떨어졌습니다. 형님, 저 못하겠어요. 도재홍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73이에요. 어제 그 어르신 집 갔다 오는 길에 우리 어머니가 자꾸 생각났어요. 저 못합니다. 형님 혼자 하세요. 윤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언가 말을 꺼내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당 안에 설치된 낡은 앰프에서 순례 할머니의 보청기에 담긴 목소리가 큰 소리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약 먹는 사람부터 태워. 쓰러져도 산장이라 신고 늦어. 결제는 겁주면 다 해. 자식들 들먹이면 노인네들 지갑 안 여는 사람 없다. 마당에 서 있던 노인들이 일제히 동작을 멈췄습니다. 미자 할머니의 손에서 가방이 툭 떨어졌습니다. 노인들의 얼굴에 떠올라 있던 들뜬 표정이 한 문장 한 문장이 흘러갈 때마다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형님, 명단 다 추렸어요? 추렸지. 일단 혈압약 먹는 노인네들 위주로 골랐다. 분명히 그 강당 안에서 매일 들어오던 윤태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어있던 얼굴이 이제 모두의 앞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황급히 강당 쪽으로 뛰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앞을 가로막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새벽부터 미리 도착해 강당 뒤편에 숨어있던 제천경찰서 형사들이었습니다. 윤태식 씨, 노인 대상 사기 미수,
그리고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그 순간에도 윤태식의 얼굴에는 그 부드러운 미소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더 이상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미자 할머니가 천천히 순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례야, 미안하다. 내가 너 말을 안 믿어줘서 정말 미안하다. 순례 할머니는 친구의 손을 다독였습니다. 미자야, 너 잘못 아니야. 외로워서 그런 거잖아. 그 사람이 그 외로움을 노린 거지. 두 노인의 눈가에 가을 햇살이 어렸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그날따라 유난히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날 밤 노인 사기 사건은 지역 뉴스에 작게 보도되었습니다. 72살 할머니의 보청기가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는 짧은 한 줄이 화면 아래 자막으로 흘러갔습니다. 노인 대상 강매 사기는 우리나라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거기에 위험한 성분의 음료를 알면서 마시게 한 행위는 별도의 약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두 가지 죄가 합쳐지면 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72살 할머니의 작은 보청기 하나가 여러 사람의 목숨과 노후를 함께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문화회관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모두를 위한 따뜻한 아침. 그 현수막 아래에 노인들이 하나둘 모여 따뜻한 미음 한 그릇씩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더 이상 팔찌도 명단도 산속 체험도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사람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런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배소연 약사는 그날도 약국 문을 열고 노인들을 맞이했습니다. 도재홍 기사는 자수해 가벼운 처벌을 받은 뒤 다시 시외버스 운전대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가끔 문화회관 앞을 지나갈 때면 창문 너머로 가만히 노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간다는 이야기가 동네에 돌았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그날도 평소처럼 보청기를 끼고 문화회관에 나갔습니다. 미자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친구를 맞이했습니다. 순례야, 여기 와. 오늘 미음에 대추 넣었대. 순례 할머니는 친구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따뜻한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며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 귀가 어두워진 줄만 알았는데 오늘은 이 귀가 사람들을 살렸네. 가을 햇살이 강당 창문 너머로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노란 은행잎 한 장이 그 햇살을 따라 천천히 마당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72살 공순례 할머니의 작은 보청기가 들려준 이야기는 그렇게 작은 동네 하나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제천 외곽의 그 문화회관 안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